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좀 참석을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오늘 그 막대 지대로운 강의를 맡은 서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새 사람들이 가장 화를 많이 내고 분노하는 게 뭐죠? 부동산 폭등이죠. 예, 지금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제 불만들이 많은데 여론조사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게 부동산 문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심각한 문제고, 이 부동산 문제가 이제 특히 심각한 게 우리 사회가 좀 불평등한데 이 불평등을 아주 급격한 속도로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새 보면 서울에서 뭐 아파트 1억이면은 그렇게 비싼 소리도 안 들어요. 근데 최근 한 3년 동안에 서울의 아파트 시세가 45.3%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내가 통계 숫자는 이거 계속 얘기를 해서 거의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령 4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었던 분이 계시면 한 3년 사이에 반 정도가 올랐으니까 6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동을 해가지고 뭐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거의 지금 고생을 해놨는데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거보다 훨씬 많은 몫을 차지해가는 거가 되니까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이제 관심도 많고 불만이 많은 그런 분야인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들 해결해야 된다 그러죠. 근데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도 제각각이에요. 지금 국내에는 뭐 가장 큰 해결책이 뭐냐? 아파트 많이 지어가지고 공급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전혀 믿음이 안 가시죠? 그럴 단계는 지났죠. 그다음에 이제 뭐 세금을 뭐 높여가지고 좀 잡아야 된다 그러는데 뭐 그게 좀 정확한 진단인가? 우리가 의문을 좀 품어야 될 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일수록 원인을 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 사회교육 추진위원회에서 주요 특별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문제를 부각시킬 부분이 지대, 토지의 사적 소유 뭐 이런 내용이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원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맡은 이제 주제가 막스의 지대론인데 오늘하고 다음번까지 한 2차례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재들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11쪽의 절제지대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봐서는 이제 서론하고 차액지대. 차액지대가 이제 대부분의 내용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서론부터. 이 서론 부분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서론 부분에서 막스가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는 것도 여기 막스의 잡아놓은 3권을 여기 다 넣어놨거든요. 여기 이따가 중간에 한번 좀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걸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제 서론이 있어요. 37점 서론이 있는데 이 서론에 본론 들어가기 서론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서론이니까 이제 이게 뭐 체계적으로 쫙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좀 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막상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농업과 관련해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역사적인 어떤 공적이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3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농학을 의식적 과학적 적용시킬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농업에는 이제 과학이 적용되기 어려웠죠. 굉장히 소규모로 분산돼서 이렇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가능하게 했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토지 소유를 지배 예속 관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다.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토지 소유는 뭐 자본주의 전에도 토지 소유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자본주의 전에 있었던 게 봉건제잖아요. 봉건제는 토지 소유가 지배 예속 관계가 그냥 연결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분제가 있어서 농노들이 그 토지에 묶여 있고 그랬죠. 이런 관계로부터 이건 아니게 된 거죠, 이제. 토지 소유와 지배 예속 관계하고는 분리가 돼버렸죠. 또 하나가 노동 조건으로서의 토지를 토지 소유와 토지 소유자를 완전히 분리시켰다. 이것도 뭐냐면 여기 이제 전형적으로 영국을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영국은 이제 지주교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주가 토지를 소유하는데 실제로 농사를 이제 운영하는 사람은 차지농업자예요. 차지농업자는 이제 토지를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그러니까 토지 소유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분리돼서 이게 된다는 거죠. 이걸 뭐 여기서 2단계에서 곧바로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걸 좀 해석을 다시 내리면 사실 토지 소유가 불필요한 정도까지 됐다는 거죠. 네? 토지 소유 없이도 농업도 이제 될 수 있겠다. 이런 의미가 좀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서론이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을 또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면서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농업을 합리화해 처음으로 사회적 규모에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겠다.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대규모로 사회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의 불합리성을 증명했다. 예, 이건 이제 오늘 뭐 강의에서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이제 토지 소유가 이 농업의 발전에 굉장히 이제 제약이 됐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곧바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앞에서 토지 소유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예가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으로 농업이 운영될 때 차지농업자가 토지를 빌려서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토지를 개량해야 되겠죠? 자기가 이제 생산성을 높여야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뭐냐면 이제 빌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동안의 토지를 개량해 놓은 것들이 차지농업자 차지가 아니라 이제는 지주 차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빌려주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계량을 했다거나 토지 위에 뭘 짓거나 이런 것들을 다 지주한테 주고 가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차지농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해놨는데 이게 다 나중에 지주 몫이 되니까 이거를 하고 싶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서 뭐 돈을 이제 벌려면 하긴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그것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겠죠. 예.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자본주의에서 토지 소유가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냐면 제약이 돼버리는 거죠. 토지 소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하는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또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실 때 이게 뭐 이렇게 1시간 반 정도나 뭐 2시간 정도 해서 이렇게 기억에 다 남으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그 만든 문헌지 763쪽 보세요. 여기 이제 자본 넣은 페이지가 있는데 하여튼 763쪽을 보면 여기 좀 제가 인용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계약에 명시된 차지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토지에 합쳐진 계량들은 토지라는 실체의 불가분의 구성물로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로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 생산의 발달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차지 기간을 최소한도로 단축시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새로운 차지 계약이 체결될 때 토지 소유자는 토지에 합쳐진 자본에 대한 이자를 진정한 지대에 추가한다. 그가 그 계량을 행한 차지 농업자에게 다시 토지를 임대하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든 이하여 그의 지대는 증대한다. 또는 그가 그 토지를 팔려고 한다면 그 토지의 가치,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나중에 고찰할 것이다. 그 토지의 가치는 이제 상승하였다. 그는 토지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계량된 토지에 합쳐진 자본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발전의 진행에 따라 지대, 그것의 변동과는 별도로 토지 소유자들이 부가 증대하며 그들의 지대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그의 소유지의 화폐 가치가 증대하는 비밀의 하나이다. 이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참여 없이 달성된 사회발전의 성과를 자기 자신의 개인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그들은 말하자면 열매를 소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합리적 노동에 대한 최대의 장애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차지 농업자가 자기의 차지 기간 중에 완전한 환율을 기대할 수 없는 계량과 지출을 모두 회피하기 때문이다. 예,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평이하게 잘 서술돼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상당히 좀 기억하기 좀 좋을 것 같아요. 토지 소유자들은 열매를 소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다. 뭐 딱 인상적이죠. 하는 일 없이 그냥 딴 사람은 피땀 흘리고 일을 하고 토지 소유자가 이제 남의 거 그냥 계속 소비만 하는. 이게 이제 여기 표현대로 환경 농업에 대한 제약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론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토지의 구매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 토지의 구매 가격은 나중에 보면 또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커요. 이 토지의 구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토지는 노동 생산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가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가치가 없는데 가격을 가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자본주의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게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면 이게 자본주의적인 어떤 범주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이자 같다.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원금이. 그래서 생각을 하냐면 고정적으로 뭔가 수입이 들어오면 뭔가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로 이게 나오는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지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이제 빌려주고 하면 이제 차지농업자가 얼마를 기간별로 지불을 하죠. 이게 지대인데 이 지대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거를 갖다가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이게 어떤 자산 가치가 있는 게 있으니까 이 정도가 나온다 해서 이자율로 나눠서 토지의 구매 가격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본론 3권에 나오는 내용인데 앞에서 자본론을 좀 보신 분들은 의제자본, 가공자본 하면서 이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뭐 다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비함정인 거죠. 사실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또 통용이 돼요. 토지의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냐? 지대를 이제 자본화하는 식으로 개념하니까 이자율로 나눈 거예요. 근데 뭐 나중에 보면 지대가 올라가는 경향도 있는데 지대 운동과 또 관계없이 자본주의에서는 어떤 경향이 있냐? 이자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자율은 이제 이윤율에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이윤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본주의 초기에는 그 돈을 이제 빌려주는 자본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가지가지 방법으로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이제 축적한 자본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자본으로 역할하지 않은 것들도 다 자본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월급 받으시는 분이 이 월급을 자기가 받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자본이 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 잘 모르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은행에 요새는 월급 하면 은행에 자동으로 계좌 들어가잖아요. 그 은행에서 그 들어간 돈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왜냐면 한 달 후에 찾아가더라도 평균적으로 처음에 월급 받는 날부터 하루 사이에 다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난 그 사람들이 다 하면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 그 예금한 사람도 모르게 다 은행에서 대부자본으로 쓰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본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도 6, 70년대 이자율이 몇십 프로였어요. 지금은 뭐 거의 지금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 않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대는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자율은 떨어지게 되니까 그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땅값이 그러니까 오늘 사실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해명하는 건데 서론에 이미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이렇게 왜 땅값이 계속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죠. 네, 이 부분도 이제 서론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좀 하는 김에 요새 얘기도 하면 요새는 또 이자율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자율을 정책금리를 0%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담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온 세계 정부들이 나서가지고 주가하고 그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요새는 너무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운데 이상하게 지금 주가는 뭐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잖아요. 살기는 어려운데 사실 희한하게 주가하고 부동산 가격은 정말 누려 없이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보면 좀 기가 막힌 상황인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물론 뭐 시중에 그 경비는 이자율이 그 정책 금리와 같은 건 아니지 이자를 낮추니까 다른 것도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그걸 이제 좋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 자산, 뭐 주식, 채권, 뭐 부동산 다 자산이라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확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걸 거의 지금 10년 이상을 하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그 세계 경제를 왜곡시켜 놓은 게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지대 분석을 이제 하는데 이건 조금 좀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하는데 이제 막상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대 분석할 때 좀 많이 그 생기는 혼동에 대해서 미리 좀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회적 생산과의 상향 발전 단계에 대한 각종 지대 분석을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에서 지대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봉건지대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만 같이 다르다는 거죠. 봉건지대하고 자본주의에서 발생한 지대는 다른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냥 지대니까 뭐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혼란에 빠지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지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같이 설명을 해놓고서 지대 설명한 걸로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가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는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대는 잉여가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설명한다고 그래가지고 설명되는 게 아니라 또 특유의 또 여러 가지 또 지대가 결정되는 게 있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이제 다른 내용을 해명한 거를 이제 같은 것을 해명하고 혼동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토지 소유의 경제적 실현은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를 한 게 있는데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지대액이 결코 지대 수주자의 행동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무관하여 그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 사회적 노동의 발전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제 이거 뭐 막스가 얘기하는 거하고 별도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냐면 뭔가 좀 다른 것들, 자본주의에서 통용되는 다른 것들하고 좀 다른 지대의 어떤 부분이 룰이 있는 게 아니냐. 근데 막스는 그게 아니고 자본주의에서 통용되는 룰대로 이렇게 하면 토지 소유자의 몫이 저절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자본주의 어떤 룰을 굉장히 뭐 특별한 또 룰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룰대로 하는데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혼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가 발생할 때는 자본주의 룰과 다른 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룰을 따르는 데도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결과물만 보고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오해라는 거예요. 내 분석을 할 때. 조금 어렵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이 정도만 파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강의에서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정말로 중요한 건 이제 강조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자본론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 지대 수준과 그와 함께 토지 가치는 사회 발전 과정에서 사회적 총노동의 결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사회적 총노동이 발전하면 그냥 는다는 거야. 토지 소유자가 뭘 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지대의 특유한 것은 농산물이 가치로서 발전하는 조건들과 함께, 그리고 농산물 가치의 실현 조건들과 함께 토지 소유가 자기의 도움 없이 창조된 이들 가치 점점 증대하는 부분을 취득하는 힘도 발전한다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이 점점 증대하는 부분이 지대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는 몇십 년 동안 땅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몫이 줄어든 경험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갖고만 있어도 뭐가 늘어난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이제. 근데 이게 자본주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제 더 심한 나라가 있겠죠. 한국이 더 심한 나라죠.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서는 거의 다 그렇다.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캐나다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치 뭐 무슨 정책 하나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바로 앞에 지대의 서론이에요. 서론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시간을 좀 써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차액지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오늘 이제 큰 주제인데, 차액지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뭐 자본주의 지대에서는 크게 봐서 차액지대가 있고, 절제지대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독점지대라고 있어요. 근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차액지대하고 절제지대입니다. 이 차액지대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차액지대에서는 좀 기본적인 어떤 구조, 원리 구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숙달하실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농업에서의 지대를 설명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본격적인 차액 지대는 이걸 가지고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근데 막스가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차액 지대의 개념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차액 지대라는 게 어떻게 발생하는 것이냐 그 원리를 밝히기 위해 가지고 특별한 예를 좀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공장들이 있는데 막스가 이제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일반적인 공장들은 전기기관을 사용한다는 거야. 근데 그 공장을 운영하는데 폭포를 이용하는 공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폭포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있는 폭포.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 원으로 폭포를 사용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기기관을 쓰는 공장보다 생산성이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생산성이 좋다는 건 뭐냐면 들어가는 게 더 작아도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생산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게 이거는 이제 막스가 그냥 어떤 설명하기 위한 얘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런 예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일본이 이제 소비된 자본이 100이고 평균 이윤율이 15%다. 그럼 이윤은 15겠죠? 그래서 일반적 생산 가격이 115가 됩니다. 예, 제가 생산 가격에 대해서는 아까 좀 혹시 개념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서 강의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생산 가격이 뭐냐면 자본에다가 평균 이윤율을 곱해서 그걸 이제 더한 게 생산 가격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소비대 자본이 100이고 평균 이윤이 15니까 115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일에서는 100이란 자본을 써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이제 팔 때 115에 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의 이 품목을 생산하는 쪽에서 이게 다수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시장에서는 115가 통하는 거죠. 근데 폭포를 이제 활용하는 자본가가 있는데 했더니 좀 얘가 특이하긴 한데 더 자본이 덜 든다는 거죠. 90이 들었어요. 막스가 설명한 거 갖고 그냥 제가 숫자 갖고 그냥 하는 건데 그러면 시장에서는 얼마야? 115죠. 시장에서 115면은 90 들어갔으니까 얼마가 나와요? 25가 남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자본가는 얼마가 남았죠? 15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25가 나오니까 이걸 이제 초과이윤이라고 그래요. 초과이윤. 초과이윤이 10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초과이윤은 뭐냐면 평균적인 이제 생산 가격이 있으면 그거보다 싸게 만들 경우에는 그만큼 자기 몫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과한 이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 정도가 아니라 이제 20으로 하니까 이제 10이 발생했다 이러는 것이죠. 네, 지금부터 이제 이 숫자는 이제 상이 그려지시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막스가 차액지대의 어떤 특징을 먼저 좀 농업에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초과이윤은 왜 생기는 거냐? 그러니까 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할 수 있으면 독점되어 있는 자연력이 이용해서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 폭포가 있는데 폭포가 다른 데도 엄청나게 많고 누구나 쓸 수 있으면 초과이윤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연력을 이제 독점되어 있는 자연력을 사용한 거에서 초과이윤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초과이윤이 10이 있으면 이게 이제 여기 이제 토지의 사적 소유나 자연력의 어떤 사적 소유를 이제 또 전제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럼 폭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 너 이거 그냥 써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너 저기 딴 사람들보다 뭐 덜 노력을 했는데도 이렇게 남으니까 내놔 해서 그 초과이윤이 지대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좀
상이 좀 잡히시죠? 이게 사실 이제 지대론을 설명하는 건 아니고 그 이제 특징을 이제 먼저 얘기하기 위해서 락스가 이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한번 이렇게 이 지대의 특징이 뭔가를 이제 살펴봤는데 이걸 쭉 보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대가 항상 차액지대라는 거예요. 이 차액이라고 하는 거였어. 아까 차액이라는 것은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생산 가격보다 이 사람 폭포를 이용한 사람이 그 개별적인 생산 가격이 낮다는 거죠. 이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액이에요. 차액. 그러니까 차이라는 거죠. 이게 영어로는 디퍼런셜이라고 그러지 어떤 차이를 하는데 이제 이 일본에서 번역을 해서 차액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차라고 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지대는 투하 자본이 생산성이 절대적 상승으로부터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산 분야의 특수한 개별 자본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보다 높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한다. 이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절대적인 수준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단위에서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일의 경우에 정말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다 똑같아. 그럼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대에서 설명을 할 때 이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토지의 비핵도가 전체적으로 높다고 해서 차익대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토지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평균적으로 비핵도가 거의 같다. 그러면 차익대가 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다음에 자연적은 초과이윤이 원천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이 자연적 토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리시는데요. 이게 만일의 경우에 어떤 뭐 상품생산이나 뭐 자본주의나 어떤 사적 소유에서 통용되는 어떤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면 초과의 이윤이고 뭐고 간에 이런 범주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자연적 그 자체가 이제 초과이윤이 원천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떤 생산 가격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토대가 돼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폭포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초과이윤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에서 이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폭포에 대한 토지 소유는 이와 같이 중 폭포의 도움으로 생산된 부분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이 초과이윤은 토지 소유가 없는 경우에도 존재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는 초과이윤으로 전환되는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이 초과이윤을 제조업자의 주머니로부터 자기 주머니로 옮겨놓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토지의 사적 소유가 있기 때문에 초과이윤은 있었다는 거죠. 근데 토지의 사적 소유가 없으면 그건 그냥 이 자본가가 가져가면 되는 건데 토지의 사적 소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초과이윤을 지대로 바꿔내서 지주들이 가져가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폭포의 가격은 비록 제조업자의 개별 가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해당 상품 생산 가격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예를 든 거에 의하면 생산 가격은 이미 결정돼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폭포를 활용하는 사람은 자기 돈 계산할 때 뭐 처음부터 이제 폭포를 빌리면 얼마 정도의 지대를 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기 계산에 들어가요. 왜냐면 자본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 얼마 남는가 중요하지 뭐 이런 거 뭐 자본주의 경제 법칙이 없고 이런 거 뭐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각각의 그 계산에서는 들어가죠. 내가 얼마 정도 비용 지불을 해서 내가 이러면 얼마 정도의 뭐 돈을 남길 것 같다 계산이 들어가는데 전체 생산가격 결정에서는 이미 생산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거죠. 어떤 걸로? 증기기관에서 이미 시장에 그 상품을 공급하는 그 자본가들은 그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할 때 공급자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시장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쪽에서 이미 결정돼 있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차액지대 일반을 먼저 얘기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농업을 설명한 게 아니라 공장을 또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농업을 설명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초입에 어떤 강한 이제 어떤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막스가 예를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그래서 차액지대의 제일 본태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이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미리 좀 이렇게 이 도표를 그려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숫자 들어가는 무슨 처음부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숫자 들어가고 또 표 들어가는데 이거 뭐 대충 이해를 나보고 하란 얘기냐 그냥 대충 넘어가지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쉬우니까 이거 쉬운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뭐 어려운 것들 얘기하는 거 이게 아니고 이게 저기 고등학교 미적 부분도 수준도 안 되는 저기니까. 예, 그래서 차액지대가 발생하는 거를 이제 숫자로 이렇게 쭉 커서 하면 쉽기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토지 종류가 A, B, C, D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차액지대를 설명하니까 토지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막스가 설명할 때는 토지가 차이가 나는 건 가장 큰 요인이 농업에서요. 비옥도하고 위치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비옥도는 뭐 당연히 이해가 되시고 위치가 왜 그런지 요새는 이제 워낙 교통이 발달해서 그것도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 됐겠지만 옛날에는 뭐 바로 여기 서울 들어오는 저 경기도 이쪽에서 농사 짓는 사람하고 무슨 저쪽 어디를 예를 들면 영주 같은 데 농사 짓는 사람하고는 이게 접근성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입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뭐 요새는 뭐 농업 아닌 데서는 정말 입지가 중요하죠. 도시 같은 데서 입지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장사 차이가. 근데 이제 막상 여기서 설명할 때는 그렇게까지 다 설명하기 시작하면 어려우니까 단 하나만 일단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토지의 비옥도예요. 토지의 비옥도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동일한 면적이에요. 기준이 똑같이 해야 비교가 되죠. 기준도 다른 거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같은 면적에 자본가들이 이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데 다 50원씩 자본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더니 생산물이 어떻게 되냐. 여기는 한 가마니가 나오고 여기 두 가마니가 나오고 여기 세 가마니, 네 가마니 나오니까 토지의 비옥도 차이가 확실히 있죠. 예? 토지의 비옥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대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근데 농업에서는 생산 가격이 결정될 때 어떤 게 기준이 되느냐. 공산품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잡는 상품에서는 평균적으로 해요.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 그러면 가장 자동차를 비싸게 만드는 데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평균으로 결정되니까 그거보다 더 싸게 만드는 쪽은 돈 벌고 비싸게 만드는 쪽은 이제 계속 비싸게 말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흡수 합병되겠죠. 근데 이제 농산물에서는 특징이 좀 있어요. 그냥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토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토지는 이렇게 공장에서 물건 만들듯이 필요하면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막 원료를 끌어다가 이렇게 쓰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농산물에서는 최열등지에서 생산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열등지가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는 최소한 거기서는 열등지에서 농사를 져도 자본가가 농사를 져도 손해는 안 본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농사 차진농업자가 농사를 안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여기서 결정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할 때 막스가 이제 어떻게 계산했냐? 평균 이윤율을, 그러니까 이거 막스가 인위적으로 한 거야. 이게 뭐 꼭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닌데 20%로 계산했어요. 그러면 이제 50을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제 비용으로 들어간 건데 20%면은 곱하면 10이 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4번을 50을 투자해서 만든 것을 60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한 가마당 그 시장에서 얼마에 팔린다는 거죠? 60원이죠. 근데 이쪽은 뭐 지대고 보건에 나올까 차익지대가 나올 것도 없어요. 제일 열등지인데 뭐 딴 데보다 좀 나야 뭐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갖고 이제 설명할 때 토지 비옥도가 좋아서 생산성이 높은데 여기 두 개가 나오는 데를 한번 따져보면 P가 두 개가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60원이잖아요. 그럼 생산물이 얼마예요? 예? 그 60이니까 두 개니까 어떻게 해요? 120이죠? 그러면 여기서 4번은 똑같이 50이죠? 예? 50이니까 50을 놓는데 시장에서 120이 되니까 이윤은 얼마야? 70이죠? 예? 그 70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A는 10원을 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얼마를 벌어요? 70원 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초과이율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 가격보다 더 이제 자기가 개별적인 생산량이 낮기 때문에 그 차가 초과이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 차이가 나죠? 60 나니까 이게 이 60이 지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B에 적용된 걸 가지고 이걸 하면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세 가마가 나오니까 얼마야? 180이죠? 138, 104. 그 다음에 이게 비용이 50이니까 이윤은 이거죠. 그러면 여기 A는 10밖에 못 버는데 130을 벌면 얼마가 더 버는 거예요? 120. 이거를 이제 차진농업자한테 주지 않고 지주들이 너 내놔 해가지고 가져간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한번 설명을 하면 4 곱하기 60이니까 240이고 50을 빼면은 190이죠. 그리고 이거하고 또 비교하면 180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건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지대가 360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지대를 설명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지대가 발생한 원인은 다시 확인하면은 다 비옥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차익지대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조금 이게 뭔가 좀 속은 것 같은 느낌 있으시는 지금 말씀이 뭐가 좀 이상하다 이거 없으시죠? 예. 그러면 이제 뒤에 그 교재로 오면 표 2, 표 3은 뭐냐면 이제 표 1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차익지대가 발생하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 2, 표 3 막스 잡아내려면 표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제 여러 막스가 되게 꼼꼼해가지고 이럴 경우 저럴 경우 하는데 표 2는 뭐냐? 아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산성이 조금씩 높아질 수 있다. 조금씩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A, B, C만 있으면 간단한데 중간적인 또 토질도 많이 생긴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이 계산하는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쓰고서 한번 계산했더니 달라졌어요. 근데 여기 보면
차이가 나는 게 보면 A는 역시 자본을 투자해서 평균 이윤율은 20%에서 60원인데 한 가마당. 이 앞에서는 한 가마였는데 한 가마와 3분의 1 가마를 생산하게 됐다. 그러니까 뭐냐면 최열등지에서 생산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높아졌죠. 그러면 최열등지에서 생산가 그 시장에서 어떤 기준 가격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뭐냐면 60원 아까는 한 가마당 60원이었는데 지금은 45원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45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차액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서로 간의 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낮은 쪽에 있는 기준이 조금 더 가격이 떨어지면 서로 간의 차이폭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막스가 예를 든 거는 이렇게 돼서 뭐 계산을 해보니까 막스가 이제 한번 해본 거야. 이렇게 쭉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토지의 어떤 경제학의 전등이 생겨서 뭐 중간 나중에 보니까 17가마가 생산됐는데 지대는 345가 됐다. 근데 생산량은 늘어났는데 그 지대는 오히려 좀 줄어들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표삼을 한번 보시면 숫자를 A, B, C, D 보면은 여기 조금 이제 막스가 조작을 한 거예요. 그 예를 들기 위해서 2, 4, 7, 12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 뭔가가 2배씩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4, 6, 8 그러면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다. 그랬더니 A, B는 2배가 됐는데 C, D는 2배보다 많아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생산성이 대체적으로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생산성이 어디가 더 많이 늘어났냐? 우등지일수록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지대가 될 거냐? 한번 또 이게 막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했더니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숫자에 대해서는 너무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스가 이제 크게 어떤 의미가 있게 이렇게 숫자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생산성이 높아져가지고 가마당 생산 가격이 열등지에서 2가마가 나오니까 30원으로 확 떨어졌죠. 이러면 이제 지대가 이제 엄청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차이가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생산성이 이제 다른 쪽도 더 또 높아졌고, 그러니까 차이가 더 늘어났고, 또 상대적으로 그 생산을 하는 데서 비중이 우등지의 비중이 더 높아진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대는 450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막스가 이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숫자를 가지고 뭐 책에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예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한 예를 드는데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 결론이 이제 7쪽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어요. 이 8쪽의 표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각각의 순서는 그 형성 과정이 어떠하였든 완성 상태에서는 언제나 하강하는 순서로 나타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뭐 그 경제학 이론에서 리카르도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등지부터 계속 쭉쭉쭉 생산 수요가 늘어나면 열등지로 간다. 그다음에 뭐 토지에 이제 똑같은 토지에 또 나중에 차익지대 2에서 설명할 건데 자본을 계속 투자를 하면 처음보다 계속 수확이 떨어진다. 근데 이 부분은 현실에서는 안 맞아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닌데 경제학에서는 유명한 도구마가 됐어요. 그래서 수학 체감의 법칙 그다음에 농업에서는 우등지로부터
열등지로 간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실제하고는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등지에서 열등지로 갔다가 아니면 열등지에서 우등지로 갈 수도 있고 뭐 어떨 때는 또 열등지에서 우등지로 가다가 다시 또 열등지로 갔다가 뭐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경우를 다 이제 만들어 놓고 표를 만들어 놓으면 뭐 그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그 나중에 결과물은 어떻게 되냐면 언제나 하강 순서로 보일 수밖에 없죠. 네? 실제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A가 경작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표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1번은 여러분들이 보기엔 되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부터가 중요합니다. 지대를 낳지 않는 최열등지의 생산 가격이 항상 지배적인 시장 가격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기준점이. 그렇게 되니까 차액지대는 토지 종류의 자연적 비역도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A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 차가 점점점 축소가 된다. 만일의 경우에. 이거 뭐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지대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발생하는 근거는 뭐냐? 비역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만일의 경우에 정말로 이것들이 다 차이가 그대로인 채로 뭐 변동을 했다 그러면 사실 변동이 없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액지대와 등기별 차액지대의 존재는 우등지에서 열등되는 하강수에 의거할 수도 있고 상향수에 의거할 수도 있으면 하강과 상이 교차하는 것에 의거할 수도 있다. 뭐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차액시대는 그 형성 방식에 따라 농산물 가격 불변, 등기, 하락 모두를 동반할 수 있다. 예. 이거 실제로 예를 들려고 막상 엄청난 표를 만들어놨는데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 차액지대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 그 관념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웨스트 멜더스 리카르드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차액세는 점점 더 열등한 토지로의 진행 또는 점점 수확하는 저하하는 농업기업들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학 최강의 법칙은 저도 옛날 신고전파 영작을 좀 배웠는데 이거 대단한 이론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결국은 초기에보다 생산성이 점점 떨어진다. 그러니까 농업에서 실제로 보면 농업의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투자해서 자본을 투자하면 반드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일종의 도구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깰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결론 뭐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결국 차액지대의 유일한 전제 조건은 각종 토지들의 불균등성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이 불균등성이 존재하면 차액지대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이제 차액지대가 토지의 비획도에 의해서 다른 토지죠. 다른 토지의 비획도의 차이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차액지대인데 이게 이제 차액지대 2라고 그래요. 조금 이따 제가 좀 쉬었다가 두 번째로 얘기할 때 이제 차액지대 2가 있어요. 2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이거하고 좀 달리 같은 토지의 자본을 계속 투하할 때도 차액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선 뭐 정리를 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부분이에요. 여기서 지금 뒤에 나온 결론 부분이 다 있는데 결국은 지배적인 시장 가격은 가장 열등지인 여기서 결정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의 차이에 의해서 차익지대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발생하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생산성 차이인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그리고 차익지대 1에 대해서 뒤에 있는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5분 쉬었다가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